자, 9번.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 G항공의 2018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기 전 2018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00만 원이며 미수이자와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월할 계산한단 말은 한 달 한 달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 회사는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단 말일까요? 300만 원. 이게 누락되었단 말이죠. 누락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란 말입니다. 어디에 떠? 요 돈에 떠. 그래서 300만 원에다가 더하기 빼기 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봐요. 정기예금 200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 이거 뭐예요? 이자 못 받은 내용이죠. 맞나요? 그럼 이 내용은 돈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이게 더해줘야 되겠죠. 이자 못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온 걸로 치면은 더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물론 200만 원은 아니에요. 이제 밑에 계산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300만 원 이 이익이 발생했는데 내가 모르고 이게 이자 받은 것을 받아야 될 것을 안 적었어. 그러면 이거 적게 되면 이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밑에 거 한번 봐요. 수령시 전액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우리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봐요. 선수금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돈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물건이나 재화를 주게 되면 그 대가 빼고 나머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가 수령시 받을 때 부채로 했었는데 뭐 1년치 임대료 30만 원을 부채로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 지났죠? 그러면 이것도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이것도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요. 요 두 개에 대해서 결산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건 더해지는 게 확실하고요.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300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200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가 있는데요. 연이자가 몇 %예요? 5%. 그럼 200만 원에 5%가 되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란 말입니까? 2, 5, 10. 1년에 10만 원, 1년에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죠. 2, 5, 10, 10만 원이네요. 자,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결산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10만 원 돈부터 적어 놓고요. 기간은 언제입니까? 9월 30일이니까 그냥 10월 1일부터 할게요. 하루 상관이니까 좀 봐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이니까 9월 30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한 달에 월할 계산해라 했더니 한 달에 얼만가를 알아야 되겠죠? 한 달에 얼만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꺼내가지고 10만원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10만원 나누기 12는 그리고 8,333원 이래 되네요. 12는 뭐 8,333원 점 3333 이래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봐요. 요게 몇 달인가요? 9달이죠. 요거부터 요 뒤에 있는 달 가지고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구매는 항상 9월달이 9달이 되겠죠. 그럼 요 위에 있는 한 달 돈이니까 위에 있는 8,333원에다가 곱하기 9달이니까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봤더니 이게 75,000원이네요. 되시겠습니까? 75,000원. 그러면 이 돈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25,000원 아니면 안 되겠죠. 실제로 83,333원 곱하기 석 달 하면은 25,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이자 주는 내용일까요? 이자 받는 내용일까요? 이자 받는 내용이죠. 이자 받는 내용. 어떻게 이자 받는 내용인가 아셨습니까? 정기 예금을 들었으니까 이자 받아야 됩니다. 맞나요? 이자 받아야 되고. 다음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날입니다. 이자는 언제 받습니까? 만기 이자 지급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요때 돈을 넣습니다. 만기는 언제입니까? 요때잖아요. 맞죠? 9월 30일이 만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 날인데 요 날 이자를 받을 거예요. 먼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요 날 받았으면 먼저 받은 거고요. 요 날 받을 것이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자 못 받은 내용이라고 못 받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얼마만 못 받았는지 봐요. 자, 오늘은 요 날입니다.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요 날이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못 받았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이자 25,000원을 못 받은 내용이네요. 이자 25,000원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됐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이자,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얼마? 25,000원. 자, 왼쪽에 계정 과목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 먼저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을 적으면 돼요. 지금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못 받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무엇으로 적을까요? 수익. 다 먼저면 선, 못이면 미. 지금 못 받았으니까 미가 되겠죠. 다음 여기에 먼저는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가 돼요. 지금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내용이니까 뭐? 수. 따라서 이거는 미수 수익이 됩니다. 돈은 물론 얼마가 될까요? 25,000원.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인데요. 미수 수익은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자산이란 말입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입니다. 어디에? 차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 하나 제가 적어 놓을게요. 따라서 지금 이자 수익이 발생됐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되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플러스 금액이 돼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건 위에 제가 위에 치워놔 버렸어요. 방금 했기 때문에 요 겹쳐 있어도 되죠. 다음 두 번째 밑에 거 한번 봐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자, 수령시 전액 전수 수익으로 계상한 1년치 임대료 30만원을 임대기간 요렇네요. 일단 돈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안 다루어 보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리고 1년이니까 11월 30일 되겠네요. 30일. 자, 요 기간이 3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도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나누기 얼마? 12 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30만원 나누기 12는 한 달에 25,000원이네요. 나누기 하면은 한 달에 25,000원이 됩니다. 자, 요게 11달, 요 한 달이니까 요게 쉽네요. 요게 25,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그러면 30만원에서 빼면 27만 5천원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27만 5천원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 날이 중요합니다. 요때 12월 1일 날 받으면서 무엇으로 했단 말입니까? 전수 수익으로 했다 그랬죠. 전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이렇게 받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한 경우는 무조건 앞의 돈을 줄이는 거예요. 앞의 돈을 줄이는 겁니다. 돈을 줄이는 거,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앞의 돈이란 말은 이 돈을 앞의 돈이라 하는 겁니다. 돈이 두 개 있잖아요. 25,000원도 있고 그리고 27만 5천원도 있잖아요. 이 돈 두 개 중에서 앞에 돈, 즉 25,000원을 줄이는 거예요. 출발 한번 해봐요. 전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자리는 어느 변에 있나요? 대변. 넣을 때는 차변에 적고요. 줄 때는 대변에 넣을 때는 대변에 적고 줄어들 때는 차변에 적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적혀야 될까요? 차변. 전수 수익이 되겠네요. 요게 얼마가 줄어든단 말입니까? 25,000원 줄어드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대 계정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임대료로 나와 있죠. 임대료 얼마? 25,000원. 자, 지금은 한번 보세요. 임대료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무엇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입니다. 맞아요? 이 수익이 또 발생됐네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늘어날까요? 이익이 줄어들까요? 수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늘까요? 줄까요? 늘죠. 당기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요.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역도 성립되겠죠.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맞나요? 지금 수익이 발생돼 버렸네요. 그래서 25,000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 다 플러스 금액이 되네요. 둘 다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네요. 따라서 답은 1번 300만 5만원이 됩니다. 305만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 문제 이해되시나요? 특히 이 중에서 이거 FAT 1급에서는 자주 나오네요. 이게 이 받는 시점에서 이렇게 전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로 했을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이게 자산이었으면 어느 변에 가면 될까요? 대변에 오면 되고, 이게 부채이면 어느 변? 차변에 가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자산과 부채법이라 그러죠. 자산과 부채법이라 그래요.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위에서 했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요거 있었죠. 자, 요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 해서 우리가 이것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지만 이렇게 받는 시점이나 주는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로 했을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데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려면 차변해졌고요. 만약에 이게 선급 비용이었다 쳐요. 선급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줄어드니까 어느 변에 적으면 될까요? 대변에 적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답도 사실 중요한 말이 답도 문제도 참 좋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결산 정리하는 거 이것도 자체로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많이 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꼭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요거는 결산 고급 강좌가 따로 있어요. 뒤에 우리가 지금 기본 강좌에 한 6강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뒤에 가면 결산 고급 강좌를 한 3개 또는 4개를 또 더 할 겁니다. 60몇 문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이 문제를 많이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혹시 오늘 이게 만약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이거 버리는 게 나아요. 뭐 찍어주시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또 될 겁니다. 하나 넘어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래 말씀드리면서 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한번 봐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G항공이 취득한 매도 가능증권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자, 우리 혹시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 기억하십니까? 취득원가란 무엇을 타면서 들어갔던 돈과 부대비용은 타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뭐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따로 적어야 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뭐 물어봤나요? 매도 가능증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2018년 7월 26일에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생각나는 말이 있나요? 이게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따라서 지금의 답과는 별 관계가 없겠네요. 왜? 물어본 것은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원가를 물어봤는데 1번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X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번은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말이 아니라 뭐?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았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목적이면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이 목적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첫 번째 점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점 한번 봐요. 2018년 7월 28일에 장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해 주식 5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때 취득 수수료 만원과 취득 부대 비용 2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래 돼 있네요. 이게 장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니까 이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취득원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원가는 무엇을 사면서 들어갔던 돈과 무엇을 사면서 들어갔던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여기에 매도 가능증권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 6,000원짜리를 몇 주 샀습니까? 500주. 그러면 5, 6, 30, 300만원이네요. 300만원에다가 어떤 거? 취득 부대 비용 있죠. 요것도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3만원.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의 금액은 총 얼마 주고 샀습니까? 303만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은 매도 가능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이라서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 요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 점인데요. 자, 우리 매도 가능증권 사면서 수수료라든지 부대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 사는 것 가격 안에 더해야 됩니다. 취득 원가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되고 다만 지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때 위에서는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며 이때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취득 부대 비용은 이 3만원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3만원은 뭐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었죠?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해당되고 따라서 답은 303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네요. 부가가치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나 물건이죠. 용역, 노동력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용역이란 말과 우리 근로 있죠. 근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근로라 그래요. 용역이나 재화나 용역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 있죠. 월급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매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 단계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표준이란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혹시 다단계 거래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단계 거래세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 단계에서 발생된 그에 대해서는 각 단계에서 세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 거. 1번은 다단계 거래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생산을 하고 총판에 팔고 지역 총판에 팔고 대리점에 팔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잖아요. 유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면 각 단계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는 각 단계에서 부가세를 다 내어야 돼요.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다단계 거래세를 의미하게 돼요. 2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예, 2번 맞습니다. 참고로
간이 가세가 되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가세자는 어떻게 돼요? 연공급 대가가 얼마? 4,800만 원 이하여야 되겠죠. 이하. 자, 이렇게 간이가세자가 되려면 연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어야 되는데 요게 넘으면 안 돼요.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란 말은 공급가 플러스 세액을 말하는 거죠. 부가세까지 함께 받은 금액이 4,800만 원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고, 두 번째,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 과세자는 될 수 없어요. 예, 이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폐업자의, 우리 사업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 있죠. 폐업자의 최종 과세 기간은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한 5년 이렇게 일을 쭉 해왔습니다. 사업을 해오다가, 자, 언제냐면, 내가, 여기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했는데, 8월 16일 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가 본인의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는 사업을 해오면서 계속 부가세가 납부돼 있겠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 7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도 팔았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여차한 이유로 8월 16일 날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다 하더라도 요때까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팔았던 재화가 있겠죠. 받았던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8월 16일 날 사업을 접게 되면 이 사람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다 부가가치세 법에 관련된 거네요. 그럼 답은 4번이 틀렸겠죠.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이거 틀렸네요. 여기 며칠 이내이어야 됩니까? 25일이라는 말씀 드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일기 확정은 4월 1일이죠. 4월 1일에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입니다. 맞나요? 6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돈은 언제까지 납부하면 됩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언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실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아니라 며칠? 25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12번 보겠어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다. 면세 또는 영세는 어떤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네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 어떤 거래요? 그러니까 보기 4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서 부가세 내야 된다,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됐다요? 1번 양도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게 양도 담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 빌릴 때 아파트 담보대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2천만 원을 빌릴 겁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이때 담보로 제공된 집은 팔린 걸까요? 내 거일까요? 내 거예요. 팔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단지 내 거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채를 다 갚아줄 때까지. 다음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팔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여성들이 좀 많죠. 여성들이 많으니까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요. 그러면 왜 샘플이라 그러나요? 조그만 화장품 몇 개 넣어 주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때 샘플로 준 것은 판 게 아니에요. 공짜로 써보시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보의 목적이죠. 그거 화장품 사면서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 이 제품 사서 쓰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가세 내지 않아요. 3번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 이거 접대의 목적으로 제공이 돼 우리 회사 제품이 사용됐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 제품을 접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면 팔았겠죠. 팔고 부가세 납부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을 다른 회사 거래처에 그냥 선물로 줬기 때문에 부가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국세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팔았더라면 부가세를 받아서 내었을 텐데 선물로 주는 바람에 부가세를 안 받게 되고 부가세 안 내요. 여러분들이 국세청장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100만원짜리 선물을 공급가가 100만원짜리라 쳐요. 100만원짜리 선물 주는 건 네 마음대로라. 대신에 그거 팔았다 치고 부가세 10만원은 내란 말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 위에서 보니까 용역이란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용역이란 말과 근로란 말은 달라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로는 월급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말은 공급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래요. 공급 시기라 하면 팔린 때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공급 시기란 말이 나와 있네요. 공급 시기는 팔린 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팔린 때. 이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재화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린 거로 본다?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팔린 거로 보는 거예요. 그거 공급 시기란 말이 팔린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알고 문제를 봐야지 문제가 풀어지겠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기도 참 자주 나오는 거래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에 팔린 거로 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폐업 때 우리가 사업을 접는 경우 있잖아요. 접게 되면 팔고 남은 것들 있죠. 그거 언제 팔린 거로 본다? 내가 내한테 오늘 판 거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위탁판매. 위탁판매는 우리 조금 이따가 생각해요. 3번부터 한번 봐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는 외국에 해당 재화가 인도될 때 자 원칙적으로 재화는 물건은 넘겨줄 때 인도란 말은 넘겨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도될 때 다 팔린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런 것도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배에 실어만 주면 팔린 거로 보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배에서 물건을 내렸을 때 그때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인도란 말은 재화를 넘겨줄 때 원칙적으로 재화가 소유권이 넘어갈 때 그때 팔린 거로 봐요. 따라서 3번 맞습니다. 4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재화의 선적일 별 말이 없으면 외국에 수출할 때는 별 말이 없으면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2번을 제가 조금 늦게 하는데요.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위탁자, 수탁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위탁자, 수탁자가 놓을 때는 위탁자는 여러분들 출판사 생각하면 돼요. 출판사. 그리고 수탁자 있죠. 수탁자자는 서점 생각하면 돼요. 서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위탁자, 수탁자 이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면 이게 뭔 말인가 몰라요.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책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직접 책을 팔지 않죠. 어디에 넘겨줍니까? 서점에다가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면은 서점이 고객한테 다시 팔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언제 팔린 거로 보는가 하면 서점이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했을 때 요때 팔린 거로 보는 거예요. 요게 고객 적을게요. 고객 이렇게 될 겁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출판사가 서점에게 서점아 우리 회사 우리 출판사 책 좀 팔아주라고 넘겨줘요. 넘겨주면 고객에게 서점이 팔아요. 요때 팔린 거로 봐요. 요때 서점이 가지고 있는 책은 누구 책이다? 내 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출판사예요. 만약에 서점이 책을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서점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죠. 왜? 내 책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위탁 판매. 위탁자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습니까? 출판사가. 위탁자 대신에 뭐? 출판사가. 수탁자는 누구였습니까? 서점에게 재화를 책을 인도한 때 이때 즉 출판사가 서점에게 책을 인도했습니다. 팔린 건가요? 내 건가요? 내 거.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 이게 맞으려면 이게 위탁 판매가 답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탁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때 그때는 팔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위탁자라는 말, 수탁자라는 말, 이 말을 가지고 위탁자, 수탁자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외우신다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탁자는 출판사로 생각하시고 수탁자는 서점으로 생각하시고 고객은 고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하시면 책 언제 팔린 거예요? 서점이 고객에게 팔았을 때 비로소 팔리는 거로 보는 거예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책을 넘겨줄 때는 이 책은 누구 거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인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런 말 앞으로 위탁자, 수탁자 이런 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듣게 될 거예요. 위탁자가 출판사, 수탁자가 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틀린 사람을 말하네요. 자,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세율과 면세는 다르다 그랬죠? 전혀 달라요. 영세율은 부가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가 있기는 있는데 부가세 퍼센트가 몇 퍼센트다? 0%예요. 0%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는 아예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색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흰색과 투명한 색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흰색에다가 무엇을 넣어놓으면 안 보여요. 하지만 투명한 색깔에 넣어놓으면 어때? 유리 같은 거 뒤에 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밝은 계열이나 흰색 계열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흰색과 투명한 색깔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면세와 영세는 그 정도 비교하시면 됩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뭐의 세율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나요? 예, 1번 맞습니다. 정현이 니는 맞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당연하죠. 영세율이 적용이 되면 부가세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돼. 예, 2번 민정이도 맞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면세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면세에서는 매입액을 환급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면세 사업자는 자, 영세 사업자와 영세와 면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영세로 팔았을 때는 어때요? 부가세 안 받습니다. 하지만 사면서는 부가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이 매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면세는 팔면서 부가세 안 받습니다. 사면서는 부가세 낸 것들이 있겠죠. 이 매입액을 공제를 못 봐요. 못 받아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민정이도 맞고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야. 자,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란 말은 소비지잖아요. 소비지, 소비되는 땅,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는 외국에서 쓰이겠죠.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해가요. 우리나라가 받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선생님, 부가세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는 미국에서 받아가서 미국에서 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미국 사람이 쓰는 부가세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 재정에 보태도록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비싸지겠죠. 왜? 부가세 10%를 안 받으니까 110만원짜리 같으면 100만원에 팔면 되는데 부가세를 받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다른 나라 제품들과 경쟁해서 가격 경쟁에서 10%만큼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촉진의 목적으로 부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부가세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외국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아무튼 요거 누굽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모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돼. 이건 틀렸죠. 수입하는 재화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겠단 말입니까? 수입하는 나라, 즉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된단 말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은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G항공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네요.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까지 맞죠?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자, 해당 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이 말은 먼저 과세 표준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과세 표준은 뭔가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실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4월 1일부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인데요. 자, 이게 뭐가 나타났습니다. 자, 뭐 요 돈은 중요치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요 위에 거 있죠,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매입세액 있잖아요. 요는 우리가 타면서 부가세 냈던 거리에요. 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 과세 표준에 보면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팔았고, 현금영수증 팔았고, 뭐 기타도 있고, 그리고 영세도 있어요. 영세도 세금계산서도 있고, 수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요것들이 여기에 놓는 것들이 다들 과세 표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팔고 부가세 받은 것들을 말하며, 여기에는 부가세 받은 것도 있지만 영세로 파는 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요거 아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과세 표준에 여기죠. 자,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국내 매출에 이거 팔고 부가세 받았죠. 당연히 이 돈은 포함돼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수출하는 재화도 어때요? 수출하는 재화도 위에서 나왔었죠. 영세였죠.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단지 요거는 국내 매출은 부가세가 몇 %였습니까? 10%였죠. 하지만 수출하는 거는 뭐 0%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를 징수를 안 하는 거죠. 부가세가 0% 있는 겁니다. 면세와 영세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이거 두 개 해당되고요. 토지네요. 자, 토지는 땅은 땅 사고 팔고 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땅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땅 사고 팔고 하면서 부대 매입세가 있죠. 그러니까 땅 샀는데 땅이 울퉁 주차장 만들려고 땅을 샀는데 땅이 울룩불룩해요. 안 되잖아요. 땅을 평평하게 펴는 것을 정지라 그래요. 땅을 평평 발을 정자 땅짓자 해서 정지 작업을 하면 돈이 들어요. 이런 건 부가세 내죠. 이렇게 냈던 부가세는 불공이 되는 겁니다. 불공이 되고 토지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면세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담보 제공. 오늘도 나왔잖아요. 담보 제공으로 아파트 담보 제공으로 돈을 2천만 원 빌렸습니다. 이때 제공된 아파트는 팔린 건가요? 내 건가요? 내 거. 따라서 이 돈도 포함 안 되겠죠.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900만 원. 900만 원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니까 하나씩 익혀주시면 됩니다.